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단독 보도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제자 논문 짜깁기와 이른바 방석집 심사 논란으로 사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민철 교수에 이어 새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이쯤 되면 표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단골 메뉴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정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 먼저 보시고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 각각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은 두 편의 논문입니다. 맨 앞 5글자를 빼고는 똑같은 제목, 내용도 5문장만 빼면 똑같습니다. 논문 한 편을 제목만 살짝 바꿔 2개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건데 출처 표시도 없습니다.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상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박 후보자가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한 건 2001년. 공교롭게도 조교수 임명 전후에 같은 논문을 2곳에 발표한 겁니다. 하나의 논문을 제목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학회지에 게재를 해서 제2, 제3의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학문, 연구, 윤리 이런 걸 넘어서서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의 문제랄까? 연구물 한 편을 4번이나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2월 박 후보자가 연구원 이모 씨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 넉 달 뒤 이 보고서를 조금 다른 제목으로 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박 후보자는 같은 해 겨울 논문 형식으로 한국정책학회보와 한국행정연구 2곳에 또 게재했습니다. 하나를 각기 다른 연구물인 것처럼 발표한 겁니다. 논문으로 실을 땐 공동 연구자 없이 본인의 이름만 올리기도 했습니다. 1년 뒤 박 후보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박 교수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거죠. 큰 압박은 연구 실적이죠. 학교를 이직하는 과정에서 연구 업적의 실적 개수가 중요한. 일부 논문은 현재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 박 후보자가 연구 부정으로 일정 기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같은 논문을 연구 실적에 활용하거나 중복 게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자, 그러면 취재한 정영훈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예. 박 후보자가 방금 보도했던 이 의혹들 말고도 앞서 불거졌던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역시 의혹들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해놓고도 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죠. 예, 보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매우 부적절했던 것인데 왜 이런 처분이 내려졌던 건지 아직 밝힐 부분이 좀 더 남아있는 상태고요. 네. 또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까지 한 로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27건의 소송을 자문했습니다. 이 불법 의료 행위 기관을 대리하는 로펌 관계자였던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가족 편법 증여 의혹과 네. 공무원 특공으로 산 세종시 아파트로 억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불거진 논란들이 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가 될 만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인사청문회 열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국회가 아직까지 원구성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청문회 못 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혹이 많이 나올수록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 날짜도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기한이 채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거 참패 이후에 책임론에 휩싸인 민주당 내용에다가 이 양당의 법사위원장 신경전으로 인해서 네. 국회는 지금 8일째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인사청문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청문회 없어도 장관 임명은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 장관은 중요한 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인준직이 아니라 총리는 인준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네. 따라서 이 국회가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한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못 끝내면 네. 대통령이 열흘 안에 청문 보고서 좀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마저도 지나면 바로 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격 사유가 큰 후보자를 검증 없이 임명하는 것, 대통령으로서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네. 이달 말까지 원구성을 목표로 본격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그때까지도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정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정확히 같은 수의 미사일로 맞대응한 겁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의 전략 폭격기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우리 군의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가 어둠을 뚫고 연이어 솟아오릅니다. 우리 군 7발, 미군 1발, 총 8발의 미사일이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동해상으로 발사됐습니다. 에이테크스는 사거리가 약 300km이고 탄두에 900개의 작은 폭탄이 실려 있어 축구장 서너 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미사일 8발에 비례해 같은 개수의 미사일로 대응 사격한 겁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일에 한 번꼴로 3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어제 발사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의 연합훈련에 맞서 바로 감행한 것이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기술적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입니다. 이달 있을 북한 노동당의 전원회의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정상회의, 다음 달 미국의 독립기념일 등 국내외 일정을 북한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 핵무기 완성을 대대회에 선포하고 한국 정부와의 힘의 대결에서 우월적 지위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 배치도 이어져 비원비 랜서 폭격기 4대가 괌 공군기지로 이동한 모습이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한반도까지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괌에 전략 폭격기들이 배치된 건 북한이 섣불리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핵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출 걸로 보이는 북한의 잠수함을 잡으려면 오랫동안 잠수해서 추적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5년에 걸쳐 대잠 무인 잠수정을 개발해 왔는데요. 석 달 뒤면 핵심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남해에서 실험용 무인 잠수정으로 마지막 기술 시험이 한창인데 MBC가 그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항구, 배를 타고 10여 분을 달리자 바닷물에 잠겨 보일 듯 말 듯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길쭉한 노란색 물체가 눈에 띕니다. 반자율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든 시험용 무인 잠수정입니다. 길이 약 7m, 무게는 3.8톤. AI 기술이 들어가 자율 항해가 가능합니다. 잠만경 대신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 장비가 솟아있습니다. 예, 방이 210도로. 네, 방이 210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잠수정의 이동 방향과 속도, 부력 등 모든 정보는 바지선에 설치된 임시 통제소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인으로 지금 상태를 볼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수정의 임무는 리얼자 항로로 자율 운행하다가 표적이 나타나면 정보를 수집해 즉시 기환하는 것. 여기까지는 원격으로 조정해서 갈 거고 기 입력한 시나리오대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자망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아직 시험용이라 잠수정이 조류에 휩쓸려 가라앉을 수도 있어 연구원들은 고무보트 등에 나눠 타고 잠수정을 계속 따라붙습니다. 잠수정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주정 고정시켜 주십시오. 기상이 양호한 날 낮에만 시험이 가능하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연구원들은 식사를 배 위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기술 개발에 착수한 지 이제 5년째.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는 9월이면 수중 자율 운항, 소형 소나체계, 수소 연료전지 등 실전 무인 잠수정을 위한 3대 핵심 기술 개발이 모두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잠수정 내부 공간의 대부분은 전력을 공급하는
이런 연료 전지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최대 30일 동안 연속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없는 우리 군에겐 대체 효과도 있습니다. 승무원이 타지 않아 산소 공급을 위해 부상할 필요가 없어 핵 잠수함처럼 장시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유인 체계의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 은밀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작전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앞으로 실전용 무인 잠수정이 완성되면 서해 NLL 부근에 여러 척이 배치돼 적 잠수함 경계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 소음이 적기 때문에 적 항만 깊숙이 침투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매복 임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현충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25 한국전쟁에 대해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표현했고 대화라는 단어는 추념사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지난 정부들과는 확연히 달라진 어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세 번째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건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보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국가 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라며 보훈 정책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가슴에도 자부심과 긍지를 꽃피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동반 참석한 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뒤 함께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치료 중인 국가 유공자들을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오랜 가뭄 끝에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반가운 단비가 내렸죠. 일부 지역은 이번 비로 인해서 큰 도움을 받았지만 가뭄을 완전히 해결하기엔 여전히 많이 부족한 비였습니다. 이제 또다시 한동안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농가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경기도 파주의 공릉저수지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양수기 한 대가 눈에 띕니다. 호수 같던 저수지는 작은 웅덩이처럼 변했습니다. 비는 메말랐던 땅을 적셔주긴 했지만 거북등처럼 갈라진 저수지 바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갈라진 바닥 한켠에선 죽은 물고기가 썩어갑니다. 물을 찾아 헤매던 조개들이 호수 곳곳에 죽어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어제부터 내린 비는 8.9mm였는데요. 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메마른 땅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비에 기대를 걸었던 농민들은 간신히 땅만 적신 비구름이 지나가자 다시 걱정이 앞섭니다. 아주 안 온 것보다는 낫죠. 근데 빛이 나가지고 금세 말라붙었지 뭘. 밭농사가 우습지 뭘. 비 안 온데 걱정되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에 내린 비의 양입니다. 비구름의 중심이 통과한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안 지방은 5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번 단비가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남부 내륙과 중부지방은 10mm도 내리지 않은 곳이 많아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을 받으려면 한 50mm, 60mm 이상 정도 와야 될 것 같고요. 가뭄이 완전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100mm 이상의 강수량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비는 6월 중순이나 하순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장마철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자,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서는 우크라이나 방문과 혁신위 출범 등으로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친윤석열계 중진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차피 기차는 간다면서 응수했는데요. 여권 내 권력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틀 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방문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윤석열 개인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조목조목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 외교부가 하는 수 없이 초청장을 받아줬다고 공개하며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 혁신위원회도 정조준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의 횡포가 적지 않았는데 이 대표가 중심을 제대로 잡았냐며 그래놓고 공천 혁신 운운하는 건 이율 배반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여기에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혁신이 출범부터 먼저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라든가 또 논의해야 될 대상, 소위 아이템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앞뒤가 바뀐 측면이 있다. 이준석 혁신위가 2년 뒤 총선의 공천 방식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이른바 윤핵관들이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 자신의 SNS에 어차피 기차는 간다고 올리며 당내 권력 투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임기는 채우겠다며 이준석 체제 구축을 노리는 이 대표에 대해 윤핵관들의 거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이달 말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 문제를 다룰 당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로 혼란에 빠진 민주당에서는 계파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수습을 위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들을 뽑기로 했고요. 이번 주 안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패배는 잘못된 공천 탓이라며 이재명 책임론에 불을 지폈던 친문 홍영표 의원. 오늘도 노골적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컷오프까지 시켰는데 하루 저녁에 뒤집혔다며 조사의 필요성까지 언급했고 이재명 고문 출마도 당이 원한 게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했다 이러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 반대했었죠. 네. 오히려 반대했었다. 많은 사람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 취임 효과로 선거 구도가 굉장히 불리했고 선거 패배는 민주당의 집단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당을 위해 이 고문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자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나 모르겠다. 여러분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라.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민주당은 지도부 공백부터 메우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부터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수별 대표위원과 청년 여성 인사 등을 포함해 9명 이내의 비대위원을 뽑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선수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게 되는데 청년과 여성 그리고 원외 분들을 포함해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비대위원장은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당의 원로나 중진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위원장을 정하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화물연대가 내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죠. 안전운임제 논의도 실종된 상태인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023원. 1년 전 1,361원이었으니까 무려 48%나 올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더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죠. 추가되는 비용은 화물 노동자들 순수입에서 고스란히 나가는 거잖아요.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최저운임을 보장해 과적, 과속,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컨테이너 화물차와 시멘트 운반차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 시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에 끝나지만 이걸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일방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그냥 그 비용들이 화물 노동자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 담당 국장은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결과를 자료로 만들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로 책임을 돌린 셈입니다. 하지만 국회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임위 구성조차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천 명, 상당수는 부산항 같은 큰 항만의 컨테이너 운송이나 여수, 울산 등 화학공단의 특수 화물차 운전자들입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 대란이 우려되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경고 말고는 뚜렷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과로하는 나라입니다.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노동시간이 3번째로 긴데요. 이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포괄임금제. 실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은 수당만 지급하는 제도죠.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에 6곳이 사무직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걸까? 뉴스데스크는 오늘과 내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호텔 예약 플랫폼 야놀자. 코로나 상황에서도 30%나 성장해 작년 매출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이던 이승희 씨는 수시로 야근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10시, 11시까지 맨날 야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 7시인가? 7시 반에 가려고 했더니 상사분이 아직 결산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고 야근하라고. 야놀자는 1,000명이 넘는 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합니다. 일주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에 더해 12시간 연장 노동 수당까지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합하면 주 52시간. 법적으로 가능한 최장 노동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이승희 씨가 회사에서 지원받은 택시비 결제 기록입니다. 새벽 1시 46분, 2시 26분, 3시 2분. 2019년 7월 한 달 동안 자정을 넘겨 택시를 탄 날이 14일,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각 체크도 했었어요. 지각한 사람들 명단도 막 돌린다고 하고. 근데 제가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출퇴근 기록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없다. 야놀자는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라 노동시간은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노동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부 직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이 일반 사무직들에게까지 그냥 이 제도를 적용합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모든 계열사, LG전자와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전체 대기업의 58%나 됩니다. 많이 일했을 때는 한 달에 한 거의 280시간, 90시간 이렇게 일했을 때도 있거든요. 법정 근로시간이 넘어갔어요. 맨날 30분씩 차관 버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다. 병원 갔다 오셨어요? 일하고 있었죠. 심지어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사무직들을 공장에 투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본인 업무
그러니까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밥 먹고 이제 7시부터는 현장에 가서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거죠. 장시간 과로와 공짜 노동을 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된 포괄임금제. 하지만 대기업들은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몇십 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했다 치자. 마치 그보다 덜해도 주는 것처럼 보여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까지는 과로를 그냥 했다 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초과 노동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적하던 영화관이 다시 붐비고 있습니다. 바람을 일으킨 작품은 범죄도시2. 마동석표 액션의 요즘 대세 손석구 배우가 가세해서 개봉 20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코로나19 이후 첫 천만 영화가 탄생할 것 같은데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상영관을 가득 채운 관객들. 범죄도시2의 배우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배우들은 900만 관객 돌파에 대한 감사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900만 관객 돌파가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극장에 다시 오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1000만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범죄도시2의 누적 관객 수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923만 명.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말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기생충 이후 3년 만이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1000만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기생충보다 흥행 속도도 빠릅니다. 뽑아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번 봤다가 이 3번째는 이 장면을 더 잘 보고 싶다 해서 또 보다가 5번 보고 다음에도 또 보러 갈 예정이에요. 네.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영화관 규제가 풀린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극장으로 다시 돌아온 관객들을 통쾌한 마동석표 액션과 최근 대세로 떠오른 손석구의 매력적인 악역 연기가 사로잡았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또 개봉 시점을 여름 성수기에 맞춘 것과 전편보다 잔인한 장면이 줄어 15세 이상 관람가로 수위가 낮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일단 영화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가 좋은 것 같고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칸 영화제 수상작인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잇따라 개봉하며 극장가의 훈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사 위기를 겪었던 한국 영화계. 부활의 신호탄을 쏠 첫 천만 영화가 탄생할지 극장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하철 타다 보면 원래 역 이름 밑에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를테면 2호선 1지로 3가역에 이렇게 카드 회사 이름을 함께 써놓는 식인데요. 이게 그냥 붙여준 게 아니고 서울교통공사가 역 이름 돈 받고 판 겁니다. 심각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인데 내일부터 강남역을 포함해서 역 이름 50개를 추가로 판다고 합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 3호선 을지로 3가역. 원래 역 이름 아래 대형 카드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기존 역 이름과 함께 안내됩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3가 신한카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새로운 이름은 지난 3월 추가됐습니다. 역 바로 옆에 본사를 둔 카드사가 8억 7,400만 원을 주고 3년간 역 이름을 쓸 권리를 사들인 겁니다. 주변에 랜드마크가 역 이름에 들어가서 오히려 길을 찾기 쉬울 수도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지하철역 이름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SC 제일은행역 이름이 붙은 1호선 종강역, 강북 삼성병원역이 붙은 5호선 서대문역 등 최근까지 33개 역 이름을 기업 등에 판매해 140억 원 가량의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교통공사는 내일부터 50개 역의 이름 변기권을 추가로 팔기로 했습니다. 강남역,
홍대 입구역처럼 유동인구가 최상위권인 역들과 여의도, 공덕, 신도림역 등 주요 환승역이 대상입니다. 역 반경 1km 안팎에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강남역의 경우는 입찰 시작 액수부터 8억 7,600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컨택이 왔을 때 진행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입찰 공고를 내자. 그렇게 되면은 강남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관심 있는 곳은 이제 기업체가 올 것이고. 서울교통공사 적자 규모는 계속 누적돼 오다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승객이 더 줄어 1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서울시도 시내버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거장 400곳의 이름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공공성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측은 유흥업이나 사행산업 같은 입찰자는 심의를 거쳐 걸러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독도는 바위가 많고 바람이 강해서 식물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있는 서식지도 사람이 출입하고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일부 훼손됐는데요. 독도 자생식물을 이용한 식생복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울릉도 사동항에서 독도 경비대와 함께 행정선 독도 평화호에 올라 달린 지 2시간 반. 드디어 독도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새들의 고향답게 괭이 갈매기들이 제일 먼저 반깁니다. 독도 선착장에서 독도 경비대 올라오는 길 계단에는 갈매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번식철이라서 이 새끼를 품은 갈매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갈매기들에겐 독도가 최적의 보금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식물에게는 아닙니다. 염분을 먹으면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염도에도 버텨야 되고 강한 햇빛, 강한 바람 이런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은 침식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이 강해지고 파도가 거세지면서 독도는 더 많이 바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20년 넘게 독도에 12,000그루나 되는 나무를 심었지만 살아남은 건 거의 없습니다. 곰소리나 무궁화 이렇게 다양한 나무들 식재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파착률이 굉장히 낮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2010년에는 기존과 다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외부의 식물을 이식하는 작업을 단념하고 독도에서 나고 자란 나무를 증식한 뒤 심기로 했습니다. 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보리밥나무가 대상 수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나무의 가지를 자른 뒤 울릉도에서 묘목으로 기른 후 다시 독도에 심었습니다. 천장굴 안에 위쪽에 보시면은 사철나무가 큰 게 보이거든요. 저 사철나무가 자생식물 복원 사업에 쓰이는 다른 사철나무들의 엄마격입니다. 독도 경비대 아래쪽 훼손 지역에 나무를 심은 지 9년. 작지만 빽빽한 숲이 태어났습니다. 2010년 복원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촬영된 사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쉽게 보기 힘든 여름철새 칡대까치도 복원된 숲에서 날개를 쉬고 바닥에 떨어진 종자에서는 싹도 텄습니다. 종자를 통해서 다시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인위적인 간섭이 없더라도 이 숲이 세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자생식물을 이용한 섬식생 복원 사업은 독도는 물론 서해와 남해의 섬 지역에서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대 밑에하고 이렇게 저희가 2차 복원을 하고 아마 10월경에 그게 좀 어느 정도 크면은 다시 여기 복원지 대상지에 저희가 다시 식재할 생각입니다. 독도에 사람이 드나들면 훼손은 일정 부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훼손된 지역을 어떤 식으로 복원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독도의 자생식물들을 그대로 있게끔 하고 또 복원하는 일,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도에서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2년 전인 2020년 서울 이태원의 한 주택 신축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무덤 61기가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이서현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오빠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살던 집을 사서 다시 짓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공사는 중단됐고 아직도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름도 없고 관조차 없는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구고 왜 이곳에 묻혀 있을까요? 공사 중단 당시부터 사연을 추적해오던 김주만 선임 기자가 2년 만에 해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부촌인 서울 이태원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이서연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생입니다. 지난 2020년 빈무덤이 발견돼 발굴 조사가 시작됐는데 2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흙무덤은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지상 2층, 지하 4층, 연면적 5,300제곱미터로 축구 경기장 크기의 대저택입니다. 이렇게 깊고 넓게 파다 보니 땅을 팔 때마다 새로운 무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확인된 무덤만 61기, 토광묘, 즉 나무관도 쓰지 않고 그냥 구덩이를 파 시신을 묻은 겁니다. 공사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신 나온 것 때문에요? 아니요. 그러면요? 다른 이유 있어요. 쉬쉬하는 삼성 측과 달리 이 지역 부동산에서는 과거에도 무덤이 나오는 일은 흔하게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쪽 어디쯤에 방을 하나 갔는데 밤에 보니까 거기 잘 꺼지더래. 그냥 밤에 쑥 들어갔는데 해골바지가 툭 나오더래.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제강점기인 1924년 제작된 일본군 지도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전쟁기념관, 주한미군 기지는 일본군 20자단과 보병 40여 단의 사령부 군영이 있었습니다. 동쪽 이태원과 황학동, 보강동 일대는 거의 비어있는데 모두 공동묘지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인의 한반도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태원 공동묘지 위에 일본인 주택을 지어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무덤이 발견된 이서연 이사장의 자택은 일본인 소유였다가 광복 이후 일본인 재산, 즉 적산 가옥을 불화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삼성 일가에 인수됐습니다. 주택 건설과 군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태원 공동묘지에 100만 개가 넘는 무덤이 강제 이전되기도 했습니다. 대저택들의 반대쪽 이태원의 또 다른 골목을 오르면 조그만 역사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18살 한 소녀의 추모비가 설립돼 있습니다. 이름은 유관순. 3.1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결국 숨졌고 이곳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던 시신은 강제 이전 과정에서 유실됐습니다. 이곳에 추모비가 설립된 이유는 당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이 안장된 이태원 공동묘지가 바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묘지가 사라진 자리, 가장 가난한 자의 마지막 안식처에 최고 부자의 저택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기지가 보이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MBC 뉴스 김주만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겪는 부당노동 행위, 제보가 잇따르면서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갑작스런 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교사들에게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압박한 유치원 사례 취재했습니다. 먼저 김민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6일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의 두 군데 유치원 교사 40여 명은 월급을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력과 상관없이 많게는 90만 원까지 깎아 모든 교사의 월급을 200만 원 수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나왔지만 유치원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학교를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식. 원화 모집이 덜 됐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는데 원화 모집 자체는 이미 올해 초에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부러 교사들의 이직이 어려운 학기 중에 알린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구직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학기 중에는 구인을 하는 원이 많지 않아요. 다수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새 계약서에 서명하자 남은 교사들을 향한 유치원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불편한 분을 되셔야겠어요. 동료들 원장님 월급 삭감해서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안 하신 거니까. 유치원 측은 교사들이 다 가입한 SNS에도 미해결된 교사들이 있어 급여 금액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공지까지 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선 미묘한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편가르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서명 안 한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서. 이 유치원은 한때 교사들의 근무를 하루 8시간 아래로 줄여 월급을 낮추려 했다가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로선 규정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74만 원인 정부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일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유치원 측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께 전달해드리고 내일은 혹시 오시나요? 뒤늦게 연결된 통화에서 유치원 측은 적자가 심해 마지막까지 견디다가 몇 달만 참아보자고 선생님들과 협의한 거라며 의도적으로 시점을 고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유치원은 반발하는 교사들에게 기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던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 이 문제 연속 보도해온 김민형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동안 꽤 많은 갑질 피해 제보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피해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네, 녹취나 사진 자료 같은 증거가 확인된 것만 놓고 보면 무보수 야근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보수 야근.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못 썼다거나 네. 특히 초임교사의 경우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았다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급여를 일부 보전하는 이른바 처우 개선비를 사립유치원이 가로챈다는 제보도 확인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화장실 청소라든가 원장이 기르는 동물 관리, 가구를 옮기는 것 같은 잡일 강요 사례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 감독 기관이 교육청인가요? 손을 놓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 쪽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개인 교사 간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문제 같은 건 감독할 수 있지만 이런 교사의 근로계약이나 수당 문제는 노동부 소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동부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해석하는데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교원의 복무에 준용하는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이렇게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다고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 부처끼리도 서로 떠넘기고 있으니 사실상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자, 어렵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유치원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공론화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갑질 유치원을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나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원장들끼리 아름아름 평판을 공유하다 보니 어떻게든 이곳에서 한번 찍히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도 다른 유치원에서도 어렵다는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저희 제보자 중에선 유치원이 갑질을 한다는 취지로 커뮤니티에 익명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도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니 기간제 교원 아니냐면서 줄줄이 이런 신청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어렵군요. 네, 김민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서 인천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을 찾은 10살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아래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안전벨트가 착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를 운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보는 MBC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 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튕겨 나옵니다. 아이가 떨어진 자리에 안전바가 올라가 있는데 놀이기구는 계속 돌아갑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던 10살 여자아이가 2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등과 무릎, 팔 등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놀이기구는 운행을 멈춘 상태입니다. 놀이공원 측은 전체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놀이기구는 허리에 매는 안전벨트와 무릎 쪽에 내려 고정시키는 안전바, 이중 안전장치로 돼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운행이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갔을 때 안전벨트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 관리자분께서는 괜찮으니 안전바만 이렇게 내리고 탑승을 해라. 하지만 놀이기구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안전바가 구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위로 올라가 아이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안전벨트도 없는 상태에서 안전바를 내리려고 힘으로 눌렸지만 안 되다 보니 튕겨져 나간 거죠. 놀이공원 측은 안전벨트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직원의 부주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안전벨트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면 저희가 조사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점검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없게. 경찰 등 관계기관은 내일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월미도의 또 다른 놀이공원에서도 지난 2018년 놀이기구가 7m 높이에서 떨어지고 회전근해가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최근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늘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지만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한 미니 수박의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이승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초록빛 수박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사람 얼굴 크기의 애플 수박입니다. 일반 수박의 무게보다 8분의 1 정도로 가벼운데 식감과 당도는 비슷합니다. 올해는 일교차가 커서 작황도 좋습니다. 한 줄기에 여러 개가 열리고 재배 기간도 짧아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됩니다. 일손도 덜고 수확량도 좀 많고 시기가 빨라서 딴 후작하기가 편고 그래요. 껍질이 검은 빛을 띠는 흑피 수박과 마치 망고처럼 노란 속살을 가진 블랙 망고 수박도 한창 출하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는 이런 미니 수박을 재배하는 농가의 면적이 최근 4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미니 수박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외피가 좀 얇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먹기가 편리하고 또 남기는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도 작고 편리함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소비 추세에 맞춰 일선 농가에서 미니 수박의 재배와 품종 개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차량이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서서히 앞으로 나가는 순간 차량 한 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 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 밑에 깔려 있던 겁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앞으로 나가려는 듯 계속 움직이고 차 밑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승용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밟고 지나가 버립니다. 어떡해! 승용차는 약 30m를 더 달리다 행인의 제지를 받고 멈춰섰습니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반과 발에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상에 30m 넘게 횡단보도까지 끌고 가가지고. 승용차 운전자는 70대 여성으로 사고 현장에서 차 밑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린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는 뭐 위생장하시죠? 앞뒤 관계에서 그 시루가 떨어져가지고 스타트 나오는데 먼저 처음 스타트가 들어가지고 상황한 것이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가장 무거운 형벌로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5년 동안 사형제는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선고될 뻔했던 한 존속 살해범이 사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가 법전에서도 사형제를 폐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불과 10달 만에 무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여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 2016년 GOP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한 임모 병장까지 모두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3명을 포함한 사형수 59명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뿐 사형 집행은 아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1997년 말 이후 25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법에만 존재하는 사형제도. 2019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모 씨가 자신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23년 전 운전 시비가 붙은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해 이미 사형이 확정된 정모 씨도 헌법 소송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형제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흉악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집행되는 것일지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사형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폐지할 것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지키려고 특정인의 생명권을 제한할 뿐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진 않는다며 죽음에 대한 공포, 피해자 가족의 감정을 고려하면 사형을 대체할 형벌은 없다고 반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고민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사형제가 위헌이라고 본 재판관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공개 변론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사형제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오는 15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는 8월에는 달 탐사에도 도전할 예정입니다. 우주 강국의 상징이 될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실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밖 탐사에 나서게 될 달 궤도선이 공개됐습니다. 한 변이 3m 정도의 직육면체 형태로 지금은 날개 모양의 태양 전지판이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궤도선의 이름은 다누리, 달을 남김없이 누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지난 3월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극한의 우주 환경 시험을 끝냈고 다음 달 5일 전용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 우주군 기지로 옮겨집니다. 최종 발사장 이송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형상으로 좀 갇힌 상태고요. 내일이라도 컨테이너에 실려서 갈 수 있을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8월 3일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달을 향해 출발합니다. 150만 킬로미터 거리를 날아갔다가 사실상 무중력 상태인 라그랑주 지점에서 달과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날아와 달 궤도에 안착하는데 직선 거리보다 4배나 멀기 때문에 오는 12월에야 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누리에는 달에 어디쯤 착륙할 수 있을지, 달의 표면과 자원은 어떤지 각종 정보를 조사할 탑재체 6기가 이처럼 실려 있습니다. 착륙 후보지를 탐색할 고해상도 카메라와 우주에서의 인터넷 시험 장비, 특히 미국 나사가 달에 다시 우주인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돕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 전 세계에서 6곳, 성공하면 한국은 7번째 달 탐사국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했거나 군대에서 몸을 크게 다쳐서 이렇다 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이런 상위 군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합동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부정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잘 차려입은 75살 권기롱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권 씨는 1960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고엽제로 한쪽 폐를 잃었습니다. 치료도 잠시, 어머니와 동생들까지 돌봐야 해 아내와의 결혼식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45년 만에 올리는 늦은 결혼식이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새신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좀 쑥스러운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이 나라가 내한테 베풀어준 하나의 조그만 행복이랄까. 권 씨처럼 전쟁에 참전했거나 군대에서 크게 다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위 군인 8명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70이 넘는 노부부들로 비록 얼굴에 세월의 흔적은 남았지만 하객들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55년 동안 내내 마음에는 그래 있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보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상위 군인 노부부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6월의 어느 멋진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닭고기에 이어서 오리고기 업체들도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9개 업체가 다 같이 멀쩡한 오리를 18%씩 죽여서 생산량을 조절했는데요. 경쟁 업체들끼리 서로 농장을 방문해서 오리를 제대로 죽이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내 9개 오리고기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리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수급 조절, 오리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조류 독감도 소강 상태라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 그러니 업체별로 어미 오리의 18%를 감축하자고 합의합니다. 감축, 멀쩡한 어미 오리와 오리알을 다 같이 죽이자는 뜻입니다. 이런 담합에는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 사노리 등 9개 업체가 가담했습니다. 9개 업체의 점유율은 92%였습니다. 업체들은 또 통오리 판매 가격을 최소 6,500원으로 함께 정하고 할인은 500원까지만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런 담합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13차례나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오리 가격은 12,000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그 결과 8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단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오리 업체들은 정부가 오리를 줄이라고 해서 보조금까지 받아줄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각자 알아서 줄인 게 아니고 담합한 거라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지 사업자들 간의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12년 3.4kg을 기록한 뒤 꾸준히 줄어들어 2021년에는 1.9kg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해조류의 일종인 괭생이 모자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어선에 걸려서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바다의 불청객인데요. 요즘 서해에 엄청난 양의 괭생이 모자반이 몰려들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입니다. 바다 위에 누런빛의 해조류가 둥둥 떠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건져 올릴 수 없는 양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커다란 집게로 쉴 새 없이 집어올립니다. 배 위에 한가득 쌓인 건 서해의 불청객,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조류를 따라 넘실대며 밀물에는 바다 위를 뒤덮고 썰물에는 해안가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입된 것만 100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대에다 담아서 지금 야적을 해서 목포에서 수거 배가 와서 수거를 해간다니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괭생이 모자반의 근원지는 동중국해 연안. 동중국해와 한반도 서해 사이의 해류와 북서 계절풍을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수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통상 겨울철에 서해를 뒤덮은 뒤 수온이 오르는 3월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올해는 6월에 접어든 현 시점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발견되면 수거한 것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데 지난 2015년 이후 괭생이 모자반 수거에만 20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 불면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뭐 해류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한번 저희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기온이 오르며 해안가에 쌓인 괭생이 모자반이 썩어 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관광철을 앞둔 홍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네, 현충일인 오늘 서울은 비가 그치고 그림 같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반면 영동 지방은 호우특보가 날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바다 날씨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오늘 강릉 주문진의 모습이고요.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친 물결이 방파제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동해와 제주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최고 20mm, 경북 서부 내륙과 전라도, 제주도에 5에서 30, 충청과 경남 내륙에 최고 10mm가량이고요. 서울은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공기도 계속해 선선해서요. 서울의 낮 기온 24도, 대구 2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동해가 17도로 동해안 지방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흐리겠고 충청과 남부 내륙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전주 21도, 서울 24도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다시 30도 가까이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